대선 특별방송 2부 기후 대선 정책 제안 그것을 알려드림. 네, 기후가 아니라 체제를 바꾸자, 기후가 아니라 대선을 바꾸자. 안녕하세요.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대선 특별방송 두 번째 편 기후 대선 정책 제안 그것을 알려드림. 네,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녹색연화 이다혜 활동가고요. 이야기 손님은 비상행동 정책언론팀의 김한우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1회에 이어서 김공룡님 네,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를 하시네요. 네. 네, 지난 12월에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대선 대표정책 경연이라는 행사를 했었죠. 그래서 이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때 나왔던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날 왜 이런 행사를 기획하셨는지, 그리고 뭐 어떻게 진행됐는지 네,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기후 대선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오늘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할 텐데요. 너무나도 기후위기에 조용한 안진지한 대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20대 대선을 어떻게든 기후 대선으로 만들기 위한 한 활동으로 정책 경연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온라인 투표와 심사단의 현장 투표를 통해서 대표 정책을 선정했습니다. 현장 경연과 투표는 12월 10일 서울 정동 프란시스코 회관에서 진행됐고요. 그러니까 비상행동은 5개의 당연한 요구와 새로 제안하는 12개의 정책안 후보를 심사 투표했고, 새로운 요구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5개를 대표 정책으로 해서 모두 10개를 선정한 것입니다. 네, 대선 정책이 당연한 요구 그리고 새로운 요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셨잖아요.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보통은 이제 시민사회에서 대표 정책 제안이라는 걸 하게 되면 이제 정책 협약이라는 걸 이제 당이랑 맺게 되는데, 비상행동도 이런 식으로 정책 협약을 하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당연한 요구는 비상행동이 지난 2, 3년간 줄기차게 요구를 했지만 너무나 필요한 것들인데도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 투표에 붙일 필요는 없어서 비경쟁 부문으로 두었고요. 12개의 새로운 요구만 경쟁 부문으로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된 10개의 대표 정책은 특정 후보나 정당과 정책 협약을 맺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후 대선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환기하고 최소한 이 정도의 정책과 의제들이 다뤄져야 한국의 기후 정책이 가능하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그리고 이런 정책들과 의제들이 이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논의되고 활발히 채택돼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것이고요. 어떤 후보들한테 읍소를 하거나 제발 이것을 받아들여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할 생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약간 이제 우리가 도전적으로 기후 대선이 되기 위해서 후보들한테 이제 이야기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그러면 먼저 당연한 요구로 들어간 5개 하나씩 설명 부탁드려요. 네, 당연한 요구는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이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탄소 중립 시나리오도 굉장히 기만적인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금 40%로 되어 있죠. 이것을 이제 더욱 최소 50% 이상으로 상향하는 그런 요구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녹색 성장법, 이 문제가 많다 해서 그 기후정의법을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이없게도 녹색 성장법 시즌2가 됐죠.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탄소 성장법이라고 부르고 전면 폐기하고 기후정의법을 다시 만들 것을 요구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재생에너지 보급, 그 다음에 탈석탄, 내연기관차 전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상향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3020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나와 있지만 이것도 탄소 중립으로 가기엔 너무 미흡하고, 그리고 탈석탄하고 내연기관차 전환을 한다고는 했는데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분명하지가 않거든요. 이게 많은 문제를 제대로 된 신호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노동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 탈석탄과 내연기관차 폐지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삼척 블루파워와 같은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가덕도 새만금, 제주 2공항 같은 신공항을 중단하라는 거죠. 아무리 기후 정책에 대해서 후보들이 이런저런 화려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이 더욱 많아질 것 같은, 이게 분명한 토건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이 자가당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토건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하는 것을 당연한 요구로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민 생활의 핵심 부문에 대한 보편적 공공 서비스. 이게 이제 기후 위기가 이제 격화되면서 모두가 불안해지고 취약한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 먹거리, 이동, 보건, 주거 같은 부문들은 정부의 책임으로 공공성을 보장해 줄 것,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 들어보면은 작년 그리고 이제 지난 2, 3년 동안 정말 비사행동이 항상 요구하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 왔던 것들이 이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제 12개의 새로운 요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5가지가 비사행동 정책 제안이 들어갔고, 이 새로운 요구라는 거는 저는 이제 언뜻 봤는데 굉장히 뭐랄까 이게 뭔가 싶은 것도 있고 이 정도는 들어가야지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각 대표 정책에는 이 카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은 일자리가 없다고요? 기후를 살릴 수많은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카피입니다. 국민 기후 일자리 프로그램 시행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미국의 그 바이든 행정부가 하는 사업 중에 시민 기후단 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때 했던 그런 사업을 응용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는 기후 위기 속에서 더욱 어려워지는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많은 일거리가 필요하겠죠. 다른 한편으로 청년 등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서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정말 부족한 게 아니라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가 더욱 많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기후 위기를 같이 이제 대비해 나가는 방안이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세금을 제대로 걷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자. 이게 첫 번째 국민 기후 일자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정책은 지구 온도를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구체적으로 주 4일제와 에너지 휴가제 도입인데요. 영국의 환경단체 플랫폼 런던이라는 곳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주 4일 근무제로 전환하면은 온실가스 배출의 21%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근무를 줄이는 것만으로 뭐 우리나라로 치면 석탄화력 발전소 10개 정도의 분량의 감축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봤지만 재택근무가 많아지거나 불필요한 이동을 줄이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한국은 1년 내내 전기가 모자란 게 아니죠. 평소에 남습니다. 한여름 가장 더운 일주일만 전기가 좀 모자랄 수 있는데, 이때 여름 휴가를 늘리면 됩니다. 일주일을 2주일 동안 여름 휴가를 갖게 되면은 실제로 석탄 화력 발전소나 핵발전소 7, 8기 분량의 전력 피크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 4일 근무와 에너지 휴가제를 같이 결합을 하면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노동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며 한국의 장시간 노동 체제를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발상의 전환인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활동가들도 쉴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생각을 했고요. 네, 세 번째 말씀해 주시죠. 네, 세 번째는 기후위기 대응의 터전으로서 농촌과 농민을 살리기 위한 확실한 방안으로 식량 자급률 상향을 법제화하고 생태 유기농업으로 과감히 전환하자는 요구입니다. 한국은 식량 자급률이 절반도 안 되죠. 주국은 21%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한국은 뭐 제조업 스마트폰을 수출해서 먹고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농업을 계속 경시해 왔죠. 그러나 식량 안보 자체가 기후위기 속에서 더욱 어려워지는 위험에 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농토와 농민의 어떤 삶이 탄소 흡수원으로서 또 우리의 어떤 회복력 있는 그 먹거리를 공급하는 데서 더욱 중요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제일 간단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식량 자급률을 21에서 30, 40, 50으로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그린딜 같은 정책에서도 이렇게 그 자급률을 상향하거나 로컬푸드를 지원하고 유기농을 확대하는 이런 분명한 숫자로 목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기존에 뭐 탄소 중립 정책에 들어있는 이제 농업 부분 대책이라고 보면은 뭐 먹거리 이런 뭐 자급률 이런 고민보다는 뭐 3%에 해당하는 정말 그렇죠. 농업은 3%밖에 배출 비중이 없다 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부는 말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되게 근본적인 어떤 대책들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것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부 다 따로따로거든요. 재생에너지 계획도 따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정 계획은 따로, 일자리 보장 계획 따로 이렇게 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칸막이로 허물고 정말 기후를 걱정하는 정부 조직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에만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서들은 기후위기는 정말 모든 부처가 협력해서 새로 나서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하던 일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하고, 특히 맨날 다른 부처에 치여 다니는 환경부의 위상을 좀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후 부총리를 신설을 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항상 이제 환경부랑 하면, 이제 이야기를 하면 환경부는 권한이 없다, 이런 얘기만 반복하는 그런 데서 좀 효용성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정책 제안이었던 것 같고요. 네. 네, 마지막인가요? 네네, 마지막 새로운 제안은 기업과 부자에게 세금을, 국방비와 토건 예산은 기후위기 대응으로, 이렇게 정의로운 기후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후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필요한 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얼만큼 비용이나 부담이 없이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사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과연 한국이 돈이 없느냐, 절대 그런 게 아니죠. 부유세 같은 새로운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고, 탄소 다배출 기업과 부유 계층에 그러한 탄소 배출을 하고 기후 변화를 일으킨 만큼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또 이렇게 불필요한 토건 사업, 그 다음에 불필요한 정말 뭐 몇천억, 몇 조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이런 불필요한 어떤 군비 확장, 이런 것들을 줄이면 기후 재원으로 과감하게 많은 돈을 충분히 조성을 할 수 있고, 사실 그 정도 재원이 마련되어야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 같은 전환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서로 뭐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은 이게 또 기후 일자리제로 연결될 수도 있고, 뭐 생태 농업도 뭐 기후 일자리제로 연결될 수도 있고, 그것들을 뭐 컨트롤하는 부처들이 네, 다 같이 연결될 수도 있고, 좀 연결된 얘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5개가 이제 대표 정책으로 선정된 요구안인데, 원래는 이제 12개가 있었잖아요. 네. 이제 순위에 들지 못한 7개의 정책들도 있는데, 이게 뭐 덜 중요해서 뭐 이런 선정되지 않았더라기보다는 조금 더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될 텐데요. 한 7개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이 12개의 정책 후보 중에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데, 그러나 5개를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제안하기가 어려워서 눈물을 머금고 이제 경연을 했다고 보시면 될 테고요. 아깝게 낙선했지만 이게 무슨 탈락이라는 의미보다는 더 폭넓은 풍부한 논의와 더 적극적인 제안이 필요한 그런 의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한 7개가 되는데요. 첫 번째 낙선한, 그러나 중요한 의제는 성장해서 행복하십니까? 기후위기 해결되겠습니까? 이런 제목에, 그래서 경제 정책의 목표에서 GDP,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GDP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표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GDP는 시장 가격으로 환산되는 생산물의 총량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을 죽이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것들도 GDP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어떤 복지와 안녕을 보살피는 그런 활동들도 돈이 되지 않으면 그 GDP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에서도 참 진보 지표나 인간 총행복 지수, 이런 것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그린 뉴딜에서도 GDP를 대체하는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북유럽의 몇 개 나라나 도시에서는 GDP를 대체하는 정책 목표로 이미 좀 전환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약간 좀 낯설어서 그런지 이제 5개 대표 정책에는 아쉽게 들긴 못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채식에 대한 게 있는데요. 지금 너무 육류 소비 자체가 과도하죠. 물론 이렇게 이 동물권 또는 감수성의 문제, 여러 가지 좀 많은 또 이제 이 메시지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어떤 건강과 생태계의 건강,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도 육식, 특히 이 소고기와 이제 유료 제품 소비를 줄이는 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은 이것은 개인의 어떤 취향의 문제라고만 보고 자발적으로 하거나 캠페인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정책 제도적으로 채식 전환을 지원하고 기업형 축산을 이제 질서 있게 줄여나가는 쪽으로 전환을 하고요. 그러니까 공공급식 같은 데서 이제 채식 그 식단과 공급을 보장하든지 이런 방안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 채식과 관련해서는 사실 뭐 필요성도 굉장히 많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뭔가 되게 구체적인 정책으로 뭔가 발전된 것은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정부에서 채식이 좋다라고 홍보를 한들 정말 유튜브와 이 공중파, 지상파에서 이제 차고 넘치는 고기 먹방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정말 이 채식으로의 그 어떤 그 기호 전환이나 이 그 방향 전환이 쉽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것을 그냥 뭐 캠페인만 하고 끝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규제도 같이 항상 따라야 되겠죠. 네, 세 번째는 이제 교통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전기차 수소차만으로는 교통 부문 온실가스 감축이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것은 차 없는 도시 무상교통 시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판 그린 뉴딜에서도 제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전기차 수소차 보급 지원이거든요. 근데 전기차 수소차가 늘어나면 온실가스가 줄어드느냐? 아니죠. 왜냐하면 한국은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아직 7%가 안 되기 때문에 전기차 수소차가 많아진다는 것은 또 석탄 발전이나 핵 발전에서 나오는 전기를 더 쓰게 되거나 천연가스를 계기한 수소를 생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로에는 더 많은 차, 전기차, 수소차까지 포함해서 더 많은 차가 늘어나고 그만큼 생산과 운영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코펜하겐이나 보고타나 파리처럼 이렇게 차가 없어도 충분히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더 갖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상교통을 통해서 그 대중교통 이용을 훨씬 활성화하자는 그런 제안이고요. 그러니까는 이 도로 교통량, 특히 승용차 이용 자체를 줄이지 않으면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은 더 편리한 대중교통, 자전거, 그 다음에 보행 환경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제안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파리 이달고 시장에 이제 15분 도시 그렇죠. 이런 식의 정책 네네. 패키지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네, 몇 번째인지 이제 기억이 안 나기 시작했는데, 네. 그 다음에 얼마 안 일회용 남았습니다. 제품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사실 시민들도 되게 공감을 네네. 많이 하는 주제인데 낙선을 한 이유가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거는 더 중요한 것들도 많기 때문이죠. 경종을 가리기는 어렵지만. 네. 근데 이 정책 제안의 핵심은 일회용 제품 이용을 자제하는 것을 개인의 실천에만 맡겨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감축할 수 있는 정부 계획,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보급을 몇 년도에 몇 % 하겠다는 것만큼 플라스틱 제품이나 일회용 제품을 몇 년도까지 얼마큼 줄이겠다는 것을 국가 계획으로 삼고 이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생산하거나 서비스업 업체들도 미리 신호를 받고 준비를 하고요. 필요한 어떤 보상이나 대비책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광고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국민들의 사소한 작은 실천이 소중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강력한 어떤 요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탄소 중립 광고 같은 거 정부에서 만든 거 보면 텀블러 쓰세요 굉장히 네. 많잖아요. 네, 이것에 대한 그러면은 기후 위기가 해결될 것처럼 막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네, 이것에 대한 약간 강력한 어떤 정책을 마련하라라는 메시지인 것 같고요. 김공룡님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공룡이 옆에서 계속 이제 쉬지 않고 리액션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것도 일회용품이 아니라 이거는 반영구적으로 쓰는 네, 제품입니다. 네. 네, 오래 써야 될 것 같아요. 김공룡이 멸종하실 때까지 네, 쓰시는 것으로 하고요. 네, 이제 세 가지 남았는데요. 네네. 네, 마지막 3개가 남았는데 하나는 기후 위기에서도 어떤 그 성별 문제가 있죠. 젠더 불평등을 찾아내고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기후 위기에 가장 어떤 잠재적인 피해가 될 수 있는 것도 여성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성별 차이를
인지하지 않는 기후 정책은 효과도 발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 관련한 정책에서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에서 성평등한 참여를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을 잘하고 있고 기후위기 대응을 잘하고 있는 나라들, 뭐 아이슬란드나 이런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강요 중에 절반이 거의 여성이고 그렇거든요. 실제로 그런 결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바로 와닿진 않는데 기후 이제 정책이나 이런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어떤 젠더 불평등이 나타나는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멀리 갈 필요도 없고 국회의원 중에 몇 프로가 여성이고 탄소 중립위원회 위원 중에 몇 프로가 여성인들 보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의 고리를 끊기. 그래서 과소비성 광고를 금지하면서 수리권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수리권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영어로는 right to repair, 그러니까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거를 사서 쓰면은 한 3년쯤 되면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고 고장이 나죠. 근데 과연 3년 정도 수명은 불가피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 자꾸 고장이 나고 폐기가 돼야지 이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어려운 말로 의도적인 진부와 계획적인 노후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리권이라는 것은 충분히 제품이 수명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을 받고 거기서 간단한 부품이나 수리는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보장을 받고 그것을 생산, 제조업체의 의무에 명시하자는 것이고요.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이미 법제화가 되고 있고 지금 그 심상정 의원 정의당에서도 발의를 해서 지금 국회에도 좀 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리권이 도입되고 실현되면은 예컨대 이 제품을 만들고 폐기하는 데 들어가는 자원이 지금의 절반 또는 뭐 3분의 2만 있으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도 3분의 1을 줄일 수 있는, 이렇게 사실은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새로운 연료, 새로운 기술 이렇게 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네, 생산 자체를 줄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더 마지막은 오래 쓰자. 네. 헌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지금 한국의 헌법이 87년 이후에 바뀐 적이 없고 사실은 그때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됐지만 큰 골격은 1945년 그 해방 이후 재헌헌법 이후로 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상황이 바뀌었죠. 게다가 어떤 이 생태계 위기의 중요성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이 기후위기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가. 지금 우리 대선 정국에서도 보시겠지만 당장 다음 달, 다다음 달에 누가 승리할 건지, 그 다음에 5년 안에 뭘 할 것인지만 관심이 있지 2050년까지 어떻게 탄소 중립을 이룰 것인지 또는 10년 뒤 2030년까지 어떻게 NDC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조차 별 관심이 없는 게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떤 환경권, 생태권을 보장하는 큰 어떤 헌법 정신의 변화도 필요하고 이렇게 국회와 그 청와대 구성 이런 정치 체제도 바꾸는 개헌이 필요한 것이라는 게 이제 기후, 생태, 평등 헌법의 개헌 요구이고 이것은 뭐 당장 받아들이지 않다 하더라도 누가 대통령이 되든 말든 간에 어떤 광범위한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헌법 개헌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보통 이제 기후 대상, 기후 정책 이런 걸 이제 떠올렸을 때 그냥 뭐 규제밖에 저는 이제 떠오르는 게 없었는데 굉장히 뭔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제안하신 것 같아요. 네, 김홍룡님,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예. 샤방샤방하다. 네. 근데 저기 아마 그 답답함과 함께 따고 싶은 말씀이 많을 텐데 최근에 끝난 독일 총선이라든지 미국 대선도 마찬가지고요. 기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정말 치밀한 정책을 내세우는 정당과 후보가 선택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정치인들은 표를 따라 움직이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은 유권자 시민들이 기후 위기를 챙기는 후보를 바래, 정당을 바래, 그러면 정치인들도 금방 바뀌겠죠. 그래서 그런 한국도 어떻게 보면은 기후 정치도 좀 티핑 포인트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이번 대선에서 바로 기후 정치가 전면에 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후를 걱정하는 게 정치인들한테도 중요하구나라는 어떤 경험을 남길 수 있는 선거가 되면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달 남았는데 이번 대선은 과연 기후 대선이 될 수 있을지 네,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지금까지 나온 12개의 새로운 정책 제안들, 그런 정책들과 비교했을 때 이제 1회에서 살펴본 대선 후보들의 기후 정책은 어떤 간극이 있는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1회차에서도 보셨지만 너무나 큰 간극이 있죠. 특히 여론조사 1, 2, 3위 후보들은 계속 검토만 하고 있다든지, 기승전, 탈원전, 탈원전 반대만 얘기하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나도 기후 걱정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없거나, 가장 이 진정성의 어떤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삼척 블루파워를 중단한다든지, 내연기관차를 분명히 퇴출한다든지, 특히 신공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슨 지역 발전, 균형 발전 이런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중단을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간극 자체가 우리의 어떤 현 주소가 아닐까 합니다. 네, 지난 이제 2회 방송을 통해서 아쉽지만 주마 간산이 이제 말을 타고 가면서 대충 이렇게 대충 보낸 그런 얘기인데요. 네, 대충 한번 기후 대선의 현재와 정책 과제를 논의를 해봤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갈 길이 굉장히 멀다,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한 40일 남은 대선까지 그래도 꽤나 많은 것들을 또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기후 대선이 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네. 한번 말씀을 주마 간산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지만 주마 가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 격려한다,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탄소 중립,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어떤 레이스에서 어떤 후보가 잘 달리고 열심히 달리고, 어떤 후보는 달릴 의지도 없거나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지, 그런 레이스도 좀 보여드리고 하는데, 근데 단지 이러한 대선을 경마장식 정치 중계, 평론 이런 것들도 많이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후보들의 이렇게 말초적인 승부 장면만 이렇게 부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경마장식으로만 이렇게 이번 대선을 바라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정말 길게 2050년 또 그 이후까지 갈 우리 안전한 기후를 위한 레이스에서 어떤 게 의미 있는 포석이고 책임 있는 발언이고 정치이고 준비인지, 이런 것들을 눈여겨봐야 될 테고요. 우리의 한 표 한 표는 너무 작지만, 그러나 내가 어느 후보를 찍을 때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의미를 부여하거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면은 이 3.5%에 확실히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3.5%가 13.5%가 되고 또 30% 되고, 그렇게 되면 유권자들이 정말 무섭구나, 기후 시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나도 기후위기 그냥 말로만 했는데 이제 좀 찐해져야겠구나라는 인식이 이제 후보와 정당한테 이제 박히게 된다면, 저희는 또 대선 이후에 바로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그럼 더 진한 기후 지방선거가 되고, 또 더 진지한 어떤 기후 일상 정치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한테도 충분히 희망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후를 말하고 기후를 걱정하는 대선은 이제 우리 나름대로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공룡님, 대선 후보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몸으로 한번 표현해 주신다면요? 싸우고 싶다는 건가요? 철컹철컹.
네, 힘내라는 것 같습니다. 그 네. 말 기후위기 제대로 대응 안 하면 구워 먹으리 뭐 이런. 기후대선 후보 한번 외치고 마무리할게요. 네, 기후대선구 저는 마음에 드는데 다혜님은 계속 쑥스러우신 것 같아요. 먼저 하세요. 기후가 아니라 제재를 바꾸자. 기후가 아니라 대선을 바꾸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 감사합니다. 빰빠바바바. 선생님, 저는 미어캣이 아니에요. 빰빰빰빰빰. 갑자기 이렇게. 이제 음악 깔면 돼. 만보 음악 깔면 돼, 여기서. 다이아몬드 스타. 수고했어. 너무 정신없어. 엔딩. 와. 야, 이 공룡으로 흥행 요소 충분해.